눈부신 빛으로 가득 찬 화려한 대연각 연회장이었습니다. 올해의 가장 뛰어난 건축가에게 주는 상을 축하하기 위해 모인 사람들로 가득했고 공기는 흥분과 기대로 술렁이었습니다. 무대 위 모든 조명을 한 몸에 받으며 40살쯤 되어 보이는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강민준. 몸에 꼭 맞는 단정한 예복을 입은 모습은 그가 만든 건물처럼 깔끔하고 흠잡을 데 없어 보였습니다. 그는 손에 든 수정상패를 자랑스럽게 들어 보이며 감미로운 목소리로 수상소감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 영광을 미래에 바치고 싶습니다. 과거의 낡은 흔적은 모두 지워버리고 오직 깨끗한 선과 완벽한 설계만이 존재하는 그런 미래 말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고 사람들은 박수를 치며 그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의 눈은 만족스럽게 연회장을 훑어보았습니다. 자신을 향해 반짝이는 수많은 눈동자, 터져나오는 사진기 불빛, 이 모든 것이 그의 성공을 증명하는 듯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그의 시선이 연회장 맨 끝, 구석진 뒷문 근처에 선 한 여인에게 닿았습니다. 그를 향해 환하게 웃고 있는 그 여인은 바로 그의 어머니 박선자였습니다. 어머니는 시장에 갈 때나 입는 소박하지만 깨끗한 옷차림에 어깨에는 닳고 다른 낡은 어깨거리를 두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화려한 연회장의 분위기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얼굴에서 미소가 순간 굳어버렸습니다. 그의 눈에는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당혹감과 함께 깊은 짜증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는 마치 아무것도 보지 못한 사람처럼 재빨리 고개를 돌려 연설을 이어갔지만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박선자의 눈에는 오직 아들만이 보였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아들, 자신의 모든 것이었던 아들이 저렇게 빛나는 곳에 서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가슴 벅찬 기쁨이 밀려왔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어느새 기쁨의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들의 연설에 방해가 될까 조심스러워하며 아주 작게 손을 들어 흔들어 보였습니다. 그저 자신의 마음을, 이 넘치는 자랑스러움을 조금이라도 전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바로 그때 정장을 입은 경비원 한 명이 그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정중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주머니. 이곳은 초대받으신 분만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혹시 초대장을 가지고 계십니까? 박선자는 당황하여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대답했습니다. 저는 저 아이의 어미입니다. 강민준의 어미요. 경비원의 시선은 그녀의 소박한 옷차림을 지나 오랜 세월 고된 일로 거칠고 갈라진 그녀의 손에 잠시 머물렀습니다. 그의 얼굴은 아무런 감정도 읽을 수 없는 무표정한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규정이라서 어쩔 수 없습니다. 밖으로 나가 주셔야겠습니다. 바로 그 순간 무대 위에서 사람들의 환호에 답하던 강민준의 시선이 다시 한번 어머니를 향했습니다. 그는 경비원과 실랑이를 벌이는 어머니의 모습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 우니스텔리 장면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차갑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을 향해 터지는 사진기 불빛을 향해 세상에서 가장 완벽하고 행복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어머니는 모든 것을 체념한 듯 조용히 고개를 숙인 채 연회장을 나섰습니다. 밖에는 차가운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설계한 거대한 유리벽에는 빗속에 홀로 서 있는 어머니의 작고 외로운 모습만이 선명하게 비치고 있었습니다. 화면이 잠시 어두워지고 하얀 글씨가 떠오릅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그의 세상을 지었지만 어머니의 냄새는 그의 수치가 되었다. 잠시 후 부드럽고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이 가슴 아픈 이야기가 어떻게 끝을 맺을지 궁금하시다면 잠시 화면 아래의 구독, 단추와 종 모양 그림을 눌러주십시오. 그래야 다음 이야기를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어느 고장에서 이 이야기를 보고 계신지 알려주시겠습니까? 여러분이 계신 곳에 이름을 남겨주시면 제가 한 분 한 분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장면이 바뀌고 우리는 박선자의 정겨운 옛집 마당에 와 있습니다. 마당 한가득 크고 작은 항아리들이 줄지어 늘어서 있습니다. 햇살을 받아 검게 반짝이는 항아리들은 마치 오랜 세월을 지켜온 충직한 병사들처럼 보입니다. 박선자는 커다란 그릇에 담긴 진한 갈색의 된장을 힘찬 손길로 젓고 있습니다. 그녀의 온몸에서는 흙과 콩, 그리고 소금이 뒤섞인 구수하고 진한 냄새가 피어오릅니다. 그것은 자연의 냄새이자 세월의 냄새였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조용히 들려옵니다. 내 평생은 이 항아리들 곁에서 흘러갔지. 내 손에서는 향수 대신 콩과 소금 냄새가 났어. 바로 이 냄새가 내 아들을 키웠고 이 냄새로 번 돈이 내 아들을 이 나라 최고의 학교에 보냈지. 나는 이 냄새가 사랑과 희생의 향기라고 믿었어. 내 아들도 그렇게 생각할 줄 알았지. 다시 장면은 시상식이 열리기 바로 전날로 돌아갑니다. 박선자는 설레는 마음으로 아들에게 전화를 걸고 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자랑스러움과 기쁨이 가득합니다. 민준아, 내 아들, 네가 그렇게 큰 상을 받는다니 이 어미는 정말 기쁘구나. 내일 꼭 가서 우리 아들 얼굴 보고 축하해 줘야지. 그녀의 목소리는 아이처럼 들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아들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어머니, 오지 마세요. 거긴 아주 중요한 분들이 많이 오시는 자리입니다. 어머니도 아시잖아요. 어머니에게서 나는 그 냄새 말입니다. 그리고 옷차림도 그렇고요. 그 자리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냥 집에서 편안하게 텔레비전으로 보세요. 아셨죠? 박선자의 얼굴에서 순식간에 웃음기가 사라졌습니다. 전화기를 든 손이 힘없이 떨렸습니다. 그녀의 손은 수십 년간 된장을 만들며 굵어지고 갈라져 있었지만 그 손은 언제나 힘차고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하지만 지금 아들의 말 한마디에 그 강인했던 손이 맥없이 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조용히 전화를 끊었습니다. 넓은 마루에 홀로 앉은 그녀의 어깨가 힘없이 축 처졌습니다. 아들이 부끄러워하는 그 냄새, 그것은 그녀의 삶 그 자체였는데 아들은 그녀의 삶을 부정한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다음날 아들을 보러 갔습니다. 어미의 마음이란 그런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아프고 서운해도 자식이 가장 빛나는 순간을 놓치고 싶지 않은 바보 같은 마음 말입니다. 시상식이 끝나고 다음 날이었습니다. 박선자는 텅 빈 마루에 홀로 앉아 마당의 항아리들만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제의 우니제니에과 슬픔이 아직 가슴에 무겁게 남아 있었지만 그녀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평소처럼 하루를 시작하려 했습니다. 바로 그때 요란하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아들의 이름을 보는 순간 그녀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어쩌면, 아주 어쩌면 아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용서를 구하려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작은 희망이 싹 텄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화면은 두 공간을 번갈아 보여줍니다. 한쪽은 햇살이 따스하게 들어오는 박선자의 고요하고 정겨운 옛집입니다. 다른 한쪽은 서울의 정영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강민준의 차갑고 현대적인 사무실입니다. 온통 흰색으로 꾸며진 사무실에는 사람의 온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아들은 어제 연 회장에서보다 더 냉정하고 딱딱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드릴 말씀이 있어서 전화했습니다. 지금 제가 아주 중요한 건축 사업을 하나 진행하고 있는데 갑자기 자금이 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3억 원만 빌려주실 수 있겠습니까? 큰 회사와 계약만 성사되면 바로 이자까지 쳐서 갚아드리겠습니다. 이건 제 미래가 걸린 일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어제의 일에 대한 미안함이나 후회의 기색은 조금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직 자신의 목적을 이루려는 조급함만이 묻어났습니다. 박선자는 아들의 말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미를 그토록 부끄러워하고 외면했던 아들이 하루 만에 아무렇지도 않게 돈 이야기를 꺼내다니 그녀의 가슴속에서 피어났던 작은 희망의 불씨가 차갑게 꺼져버렸습니다. 그녀는 상처받은 목소리로 조용히 물었습니다. 민준아,
너는 나에게 할 말이 그것뿐이더냐? 아들은 그런 어머니의 마음을 조금도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또 시작이십니까? 이건 그냥 돈이 아닙니다. 제 인생이 걸린 문제입니다. 어머니가 평생 모으신 돈으로 제가 더 크게 성공할 수 있다면 그게 바로 어머니를 위한 길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어머니는 아들이 성공하는 걸 원하지 않으십니까? 그 순간 박선자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슬픔과 실망으로 가득했던 눈에서 눈물이 사라지고 차갑고 단단한 무언가가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그녀는 아들이 자신을 더 이상 어미로 보고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저 필요할 때 돈을 꺼내 쓸 수 있는 낡은 금고 정도로 여기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차갑고 단호해졌습니다. 민준아, 내게는 그런 큰돈이 없다. 그녀는 아들의 대답을 듣지도 않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전화기 저편에서 아들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분노에 차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요구가 거절당했다는 사실에 격분하여 손에 들고 있던 값비싼 만년필을 책상 위로 내던졌습니다. 그에게 어머니의 거절은 이해할 수 없는 배신과도 같았습니다. 며칠이 지난 어느 오후였습니다. 박선자의 조용한 집 앞으로 번쩍이는 외제 승용차 한 대가 미끄러지듯 멈춰 섰습니다. 차문이 열리고 아들 강민준과 그의 아내 윤서가 내렸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값비싼 옷으로 치장한 며느리는 마치 구경이라도 온 사람처럼 집 안을 훑어보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이 낡고 오래된 집에 대한 노골적인 경멸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그녀는 은은하게 퍼지는 된장 냄새에 미간을 찌푸리며 아무도 모르게 가방에서 향기나는 손수건을 꺼내 코에 가져다 댔습니다. 그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박선자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세 사람은 어색하게 마루에 마주 앉았습니다. 무거운 침묵이 흐르는 가운데 먼저 입을 연 것은 며느리 윤서였습니다. 그녀는 얼굴에 거짓 미소를 띤 채 상냥하지만 가시돋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희도 어머님께 이렇게 큰돈을 부탁드리는 것이 얼마나 송구스러운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건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닙니다. 어머님의 하나뿐인 손주의 미래를 위한 값진 투자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어머님께서는 손주가 실패한 아버지 밑에서 기죽어 사는 모습을 보고 싶지는 않으시겠지요. 며느리의 말은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교묘한 협박이 숨어 있었습니다. 손주를 방패 삼아 박선자의 마음을 흔들려는 속셈이 뻔히 보였습니다. 아들 민주는 한술 더 떴습니다. 그는 마치 어머니를 가르치려는 듯 거만한 태도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그만 과거에 얽매여 사십시오. 어머니가 평생 끌어안고 사는 그 낡은 항아리들은 이제 지나간 시대의 유물일 뿐입니다. 하지만 제가 짓는 건물들은 미래를 향해 뻗어나가는 대한민국의 상징입니다. 제발 현실을 좀 보십시오. 그냥 저에게 돈을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우리 가족 모두를 앞으로 태어날 후손들까지 책임지고 호강시켜 드리겠습니다. 아들의 눈에는 어머니의 삶에 대한 존중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직 자신의 성공에 대한 탐욕과 조급함만이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박선자는 더 이상 참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아들과 며느리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그들의 위선적인 가면을 벗겨내듯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하찮게 여기는 이 항아리들이 바로 내 인생의 전부다. 그리고 그 인생이 바로 너를 키워냈고 너에게 그 미래라는 것을 선물했다는 사실을 잊지 말거라. 내 대답은 변함없다. 안 된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자신들의 설득이 통하지 않자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서 거짓 미소가 사라지고 분노와 실망감이 노골적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들은 마치 큰 소리라도 내듯 문을 박차고 나가버렸습니다. 박선자는 홀로 남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더 이상 슬픔이나 아픔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직
차갑고 서늘한 결심만이 얼음처럼 단단하게 굳어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선자의 인내심을 시험하는 마지막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아침 일찍 찾아온 배달원이 그녀에게 두툼한 서류 봉투 하나를 건네고 갔습니다. 봉투 안에는 아들 강민준의 법률 대리인이 작성한 공식적인 문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돈을 빌려달라는 아들의 부탁이 아니었습니다. 정식으로 돈을 빌려주는 계약서였습니다. 문서에는 빌리는 돈의 액수와 함께 갚아야 할 날짜, 그리고 만약 돈을 제때 갚지 못할 경우 물어야 할 엄청난 이자까지 아주 상세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심지어 담보로는 그녀가 평생을 살아온 이 집과 땅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아들이 어미에게 하는 부탁이 아니었습니다.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 돈을 빌리는 사람에게 보내는 차가운 통보이자 무서운 경고였습니다. 박선자는 서류를 든 채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그녀의 손이 분노로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지난 40년간 아들을 위해 바쳐온 사랑과 희생, 잠 못 이루며 보냈던 수많은 밤들, 그 모든 세월이 이 차가운 종이 한 장으로 무참히 짓밟히는 듯 했습니다. 아들은 그녀의 모정을 법과 계약이라는 이름으로 재단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계약서를 찍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자신의 지난 세월을 부정하듯 아들에 대한 마지막 미련을 끊어내듯 종이를 잘게 찢어 마루 위로 흩뿌렸습니다. 그녀의 뺨 위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배신감과 분노로 들끓는 뜨거운 눈물이었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구부정했던 허리가 꼿꼿하게 펴졌고 슬픔으로 흐려졌던 눈빛은 얼음장처럼 차갑고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녀는 방 안으로 들어가 낡은 장롱 깊숙한 곳에서 낡은 나무 상자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낡은 통장 대신 아무도 본 적 없는 최신형 손전화기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전화기를 켜고 저장된 이름 중에서 최이사라는 이름을 찾아 망설임 없이 눌렀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정중한 목소리가 들려오자 그녀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낮고 위험 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최이사, 나 박선자요. 그래, 바로 그 사람이요. 기니 할 이야기가 있어. 요즘 율산그룹이라는 곳이 어떻소? 그래, 그 호텔 사업하는 곳 말이요. 그곳과 거래하는 모든 회사에 대해 알아봐 주시오. 특히 그들이 독점적으로 물건을 받는 곳들을 말이오. 그리고 한 가지 더. 지금 당장 우리 장인의 숨결에서 율산그룹 식당으로 들어가는 모든 물건을 끊으시오. 즉시 말이오. 이유를 묻거든 우리가 사업 방향을 바꾸기로 했다고 전하시오. 그녀는 짧게 말을 맺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어두운 전화기 화면에 비친 그녀의 얼굴은 더 이상 된장을 담그던 소박한 늙은 어미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조용히 전쟁을 준비하는 냉철한 전략가의 얼굴이었습니다. 강민준이 공들여 쌓아 올린 완벽한 세상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율산그룹의 책임자로부터 불같이 화를 내는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의 새로운 건축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던 최고급 식당이 갑자기 계약을 취소하겠다고 통보해 온 것이었습니다. 그 식당은 국내에서 가장 명성이 높은 곳으로 그의 건축물이 성공하기 위한 핵심적인 요소였습니다. 계약 취소의 이유는 황당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식당에서 수십 년간 독점적으로 사용해온 최고급 발효, 양념인 장인의 숨결이 갑자기 모든 공급을 중단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식당의 주방장은 장인의 숨결 없이는 절대로 요리를 할 수 없다며 버티고 나섰고 결국 계약은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강민준은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장인의 숨결을 대체할 만한 다른 양념을 찾아 백방으로 수소문했지만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장인의 숨결은 수십 년의 전통과 비법으로 만들어진 전설적인 명품이었고 그 맛과 깊이는 그 어떤 것으로도 흉내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소문은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그의 사업에 투자하기로 했던 사람들은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직감하고 하나둘씩 발을 빼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모든 자금줄이 막혀버렸고 그의 야심찬 계획은 시작도 해보기 전에 좌초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바로 그 시각 박선자는 낡은 집 마당이 아닌 서울 중심계에 위치한 현대적인 건물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장인의 숨결이라는 회사의 숨겨진 주인이자 최고급 요리계에서 전설로 통하는 바로 그 박장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평온한 얼굴로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수십 년간 땀 흘려 이룩한 작은 왕국이 아들의 오만한 세상을 향해 정확하고 치명적인 일격을 가하고 있는 동안에도 말입니다. 강민주는 이성을 잃고 다시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돈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절망과 분노에 찬 어린아이의 울부짖음에 가까웠습니다. 어머니, 지금 제 인생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마치 누군가 저를 저주라도 하는 것 같습니다. 박선자는 아들의 절규를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마치 남의 이야기를 하듯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들아, 어쩌면 그것은 하늘이 너에게 보내는 신호일지도 모른다. 모래 위에 성을 쌓지 말라는 경고 말이다. 아들은 어머니가 자신의 고통을 조금도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며 분노의 차소리를 지르며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운명을 손에 쥐고 있는 사람이 바로 그가 무시하고 경멸했던 어머니라는 사실을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몇 달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강민준의 회사는 결국 문을 닫았고 그의 야심찬 건축 사업은 흉물스러운 골조만 남긴 채 멈춰섰습니다. 그는 자금을 아끼기 위해 값싼 자재를 몰래 사용했고 그 사실이 드러나면서 남은 신뢰마저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이제 그의 곁에는 아무도 남지 않았습니다. 텅 비어버린 거대한 사무실, 마지막 남은 책상에 홀로 앉아있는 그의 모습은 처량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세상 모든 것을 가졌다고 믿었던 남자는 이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사무실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안으로 들어선 사람은 박선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시장에 가는 낡은 옷차림의 늙은 어미가 아니었습니다. 값비싼 옷감으로 곱게 지은 단정한 옷차림은 기품이 넘쳤고 그녀의 곁에는 최 이사가 그림자처럼 서 있었습니다. 강민주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어머니가 어떻게 여기에? 박선자는 아들의 초라한 모습을 차가운 눈으로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네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너의 미래가 어떻게 되었는지 보러 왔다, 민준아. 그리고 너에게 아직 하지 못한 이야기가 있어서 왔다. 내 소개를 다시 하지. 나는 장인의 숨결의 회장 박선자다. 강민준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그의 얼굴에 떠오른 충격은 이내 끔찍한 깨달음으로 변해갔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물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의 모든 일이 어머니가. 박선자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너는 내게서 나는 냄새를 수치스러워했지. 하지만 네가 경멸했던 바로 그 냄새가 네가 짓는 그 어떤 유리 건물보다 훨씬 더 값비싸다는 것을 이제는 알겠느냐. 하지만 내가 오늘 온 이유는 그것 때문이 아니다. 그녀는 품속에서 낡고 빛바랜 사진 한 장을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부부가 갓난아기를 안고 행복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이분들이 누구인지 알겠느냐? 강민주는 사진을 보고 대답했습니다. 저의 부모님이십니다.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사고로 돌아가셨다고 들었습니다. 박선자는 말을 이었습니다. 맞다. 그럼 나는 누구였을 것 같으냐? 나는 너희 집에서 일하던 사람이었다. 네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너의 친척들은 모두 너를 외면했다. 그때 내가 너를 아들로 거두었고 네 부모님의 무덤 앞에서 맹세했다. 이 아이를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으로 키우겠노라고. 네 부모님이 남기신 약간의 돈을 종잣돈 삼아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 된장을 담그기 시작했다. 네가 그토록 부끄러워했던 항아리 하나하나가 바로 그 맹세를 지키기 위한 나의 몸부림이었다.
강민준의 세상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는 단순히 모든 것을 잃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삶 전체가, 그의 뿌리가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깨끗하고 고상하다고 믿었던 건축가의 손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서 있는 자신과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평생을 바쳐 자신을 키워준 여인의 거친 손을 보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무릎을 꿇은 채 소리 없는 눈물을 흘리며 아이처럼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멈춰 섰던 공사 현장에는 새로운 건물이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차가운 사무용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전통과 현대가 아름답게 어우러진 장인의 숨결 요리 예술관이었습니다. 공사를 지휘하고 있는 사람은 강민준이었습니다. 그의 옷차림은 소박했지만 얼굴에는 이전에는 찾아볼 수 없었던 평온함과 진정한 열정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설계도를 들고 박선자와 진지하게 의견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건물 부지를 걸었습니다. 그곳에는 박선자의 분신과도 같은 항아리들이 정성스럽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강민준은 한 항아리 앞에 멈춰 서서 허리를 굽혔습니다. 그리고 어린 시절부터 맡아왔던 그 구수한 냄새를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그의 얼굴에 따뜻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박선자의 목소리가 조용히 들려옵니다. 때로는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을 세우기 위해 먼저 모든 것을 무너뜨려야 할 때도 있는 법이란다. 내 아들은 자신이 남기는 것이 곧 유산이라고 믿었지. 하지만 이제는 알게 되었을 것이다. 진정한 유산이란 사랑과 감사를 담아 자신의 삶을 통해 지켜나가는 것이라는 것을 말이다. 마지막 장면, 박선자와 강민준이 나란히 서서 떠오르는 아침 해를 바라봅니다. 햇살이 그들의 새로운 시작을 따뜻하게 비추고 있습니다. 진정한 힘은 돈이나 명예가 아닌 그 어떤 배신과 시련도 이겨내는 사랑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되돌아보게 할 더 많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